사람들이 금리는 낮아지는 게 나한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 그렇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저축의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이자율이 6%일 때 돈이 2배가 되는데 12년이 걸리고요, 3%일 때 24년, 2%면 35년, 1%면 70년이 걸려요. 저희는 재가 돼 있겠네요.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내가 노년에 이만큼의 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돈이 안 나옵니다. 소비를 더 극단적으로 줄여야 돼요. 이자율이 낮아진 이유는 소비와 투자를 더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효과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어려운 사람만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 갈증, 오늘도 경제살롱에서 박재민이 내려주는 따뜻한 지식 한 잔으로 이 속 후련하게 채우고 가시죠. 어서 오세요. 경제살롱의 박재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모시고 나서 저희 주변은 지금 난리 났어요. 이런 분은 어떻게 섭외했냐? 누구야? 누가 중간에서 섭외를 한 거야? 납치해온 거야? 네, 저희가 좀 보쌈을 해왔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겸임교수이자 경제학 박사, 그리고 현재 이 시크릿 경제를 저와 함께 진행하게 될 김동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쨌거나 최근에 주식시장도 그렇고 이런 금리도 그렇고 계속해서 경제 뉴스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처럼 이 안개가 거치지 않는 느낌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의 가계 경제, 실물 경제하고 직접적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 그렇죠. 내용을 결국 알아야 되거든요. 네. 특히나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가장 뜨거웠던 이야기부터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텐데, 지난 6월 13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에서 미국의 금리를 5.50%로 다시 한번 동결시켰습니다. 네. 이게 지금 미국의 FOMC 역사상 올린 다음에 가장 길게 동결을 시킨 지금 기간으로 꼽히고 있는데, 좀 내려갈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네. 올해 처음에 파월도 올해는 3번, 4번 정도 내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동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동결이 된 이유는 뭐라고 파악을 하시나요? 네, 이번엔 진짜 내릴 거라 이런 예상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동결한 거에 대한 것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은 한 번 더 동결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이고, 네. 근데 이제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실업률 지표 같은 게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좀 좋아지는 모습 나타나고, 네. 물가 상승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느낌이었고. 이번엔 진짜 낮춘다 하고 네. 이제 다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동결이 됐죠. 이제 재밌는 걸 하나 찾았어요. 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해석이 되게 재밌는데요. 미국인들이 실업률보다 물가 상승률을 훨씬 더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의 스테파니 스탄체바 교수팀이 실시한 조사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미국인들은 물가가 1%포인트 오르는 것을 네. 실업률 1%포인트 오르는 것보다 2배나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것보다 내가 일단 사 먹는 게 비싸지는 게 싫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실업률이 잡혀도 네. 이 물가가 더 잡히지 않으면 동결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그렇군요. 해석을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내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쉽게 보면 이거죠.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니까 금리를 높이면 돈이 좀 묶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은행에 넣어두면 돈이 저절로 나오니까 이제 돈의 맞습니다. 흐름을 좀 멈추면서 시장에 있는 돈이 절대적으로 좀 줄어야 물가가 좀 꺾이는 것을 기대하는 게 맞습니다. FOMC의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좀 쓴 약이죠. 그렇죠. 네, 쓴 약인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금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중한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네. 바람직하죠. 2023년 1월 이후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고요. 분명 우리의 그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그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불확실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상 여건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서 네. 한 번 더, 한두 번 더 이런 그 상황에서도 물가가 예상대로 반응하는지를 보고 나서 네.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그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반응을 보면 네. 사람들이 금리는 낮아지는 게 나한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 그렇죠. 그래서 보군요. 사실 우리가 그런 시기를 되게 오래 살아왔거든요. 제로 금리 시대. 2008년 이전부터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었는데 네. 부채 위기가 터지니까 이자율을 거의 제로로 낮췄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올려야 되지 않나 싶을 때 코로나가 왔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못 높이고 계속 거의 제로금리,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그 와중에 부자가 된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그렇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금리는 낮은 게 나한테 유리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제 오늘을 저는 어쩌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진 게 낮은 금리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세상이 어려진 게 높은 이자율 때문이 아니라 네. 낮은 금리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 한번 저희 달력을 좀 돌려볼까요? 제로금리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율이 올라가야 될 타이밍을 놓쳐서 계속 제로금리를 하다가 코로나 때 갑자기 돈이 풀리면서 금리까지 빵 튀면서 지금 저희의 가계 경제가 너무 힘들어졌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박재민의 입장에서도 금리가 높은 게 무조건 안 좋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네. 돈은 은행이 다 벌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반대로 지금 박사님께서는 이율이 낮은 게 더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지적을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이 사실 네. 자리를 바꿔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네 굉장히 안녕하십니까. 네. 디테일한 지적들을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거 네. 할 말이 없어지는데 이거 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대출 그렇죠. 이자율이 낮으면 돈이 더 원활해지고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 이자는 사실 여러 측면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미 이제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이자를 아주 뭉뚱그려서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의 가격이라는 겁니다. 아 돈의 가격. 아 그러네요. 돈의 가격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그런 네네네. 것들을 이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음. 그냥 일반 분들이 이자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내가 돈을 빌릴 때 치러야 되는 대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자가 낮아지면 그만큼 더 적은 비용으로 차입을 해서 어딘가에 투자를 한 다음에 내가 이자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수익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렇죠. 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네네네. 텐데요. 네.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자가 이제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920년대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네네. 아주 옛날이긴 한데요. 대공황식인가요? 대공황식이죠. 당시에 이제 어마어마한 높은 이자율 때문에 대공황이 왔다라고 그 경제학자 케인즈, 이제 거시경제학을 그렇죠.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죠. 네. 케인즈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돈 가진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돈을 가진 사람은 이자율이 높아요. 이자율이 높으면 내가 굳이 이 돈을 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꽤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제 대공황 시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디플레이션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누가 빌려가서 투자할 데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돈을 가진 사람은 그저 은행에 넣어두는 게 유리하고 네. 아무도 돈을 빌려가서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네. 왜냐하면 투자해도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경기가 엄청나게 쪼그라들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경험 때문에 사람들은 이자가 높으면 역시나 경제에 해롭구나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조금 된 결과긴 한데요. 네. 2010년 초반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대공황이 그런 미국에 진짜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그것을 경제학자들이 한번 뜯어봤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을 한번 봤는데요. 네. 당시에 가장 하이테크였고 연관 산업들이 굉장히 많은 산업이어서 이 자동차 산업을 보는 게 되게 적절했습니다. 그렇죠. 1920년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호황이었어요. 자동차가 잘 팔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20년대 후반부터 대공황이 시작이 되면서 자동차가 3분의 2가 깎여 나갑니다. 디플레이션 심하지, 이자율 높지, 그렇죠.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뭐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차들이 이제 대중화가 되던 시기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곧 딱 언저리에 있던 게 이 대공황 시기인데요. 네네. 그런데 이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는지를 봤더니 기를 쓰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돈을 빌려가지 않는 이 시기에 미친 척하고 돈을 빌려서 자신들의 제조 설비에 투자하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해 주셨던 포드식의 그러한 대량 생산 체계입니다. 네. 컨베이어 벨트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한정된 공간에서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공황 시기가 지나고 물론 아주 소수의 기업만 그런 것들을 했겠죠. 네네. 많은 기업들은 다 탈락을 하고 그렇죠. 살아남은 기업들은 대공황 이후에 이제 어마어마한 성공의 시기를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죠. 야 진검승부를 겨룰 수 있는 시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게 이자율이 높다라는 게 무조건 나쁜 시기가 아니라 네. 떨어져 나갈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자동차 산업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산업에서 이런 생산성 증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게 이후에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됐던 거죠. 그렇구나.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네. 피트 스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 우리가 그 레이싱하다 보면 어. 잠깐 서가지고 바퀴 갈고 뭐 네네네. 정비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 이자율이 높은 시기가 그 피트 스탑 같은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더 나은 성장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라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피트 스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운전자 본인과 그리고 이 피트 스탑에 있는 레이스 크루의 뭐 판단인 건데 안 하면 문제가 뭐다? 타이어가 터지고 그렇죠. 타이어가 터지지 않더라도 마모된 상태에 다니다 보니까 이 코너길에서 계속 미끄러지고 맞아요. 네, 오버 스티어링, 네, 언더 스티어링. 그냥 결국은 멈추고 안 멈추고는 상관없는데 안 멈추면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터지게 터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도 맨날 밤새서 일하면 네.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렇죠. 큰 병 걸리잖아요.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죠. 그렇죠. 우리쯤 이제 40대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힘듭니다. 이제 잘때 자야 돼요. 네. 고금리라는 게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거품이 걷어지고 그렇죠. 포항에서 누가 진짜 백이인지 알 수 있는, 사실 우리나라가 IMF라고 하는 아주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말 좋은 기업들이 다시 나왔고 지금 맞습니다. 이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를. 맞습니다. 그 전 세계 로봇 도입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로봇 도입률이요? 네. 설마 우리나라인가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예요. 네, 사실 이제 로봇이라고 해서 약간 그 어그로가 있긴 했는데요. 네네네. 이제 뭐 길을 걸어 다니는데 뭐 소개팅을 했는데 여자가 로봇이더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야, 이제- 사실 할 말이 있어. 네. 나 로봇이야. 그렇죠. 그런 세상보다는 네. 이제 제조 로봇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제조 로봇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생산성을 높여준 역할들을 했는데 그게 어떤 시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 후반 전 세계의 3차 혁명이 막 퍼져 나가는 시기쯤에 우리는 구조 조정의 압력에 직면을 했던 겁니다. 네. 그때 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났지만 네. 그 빈자리를 이 3차 혁명의 기술들로 채우면서 우리가 또 다음 단계 오늘날을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한 거죠. 그 우리나라가 진짜 빠르다. 한강의 기적, 그다음에 IMF의 기적.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축복받은 국가입니다. 와, 진짜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어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잠깐 지금 이제 IMF 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고금리 시대를 생각하면 1988년 응답하라 1988 때 맞습니다. 막 올림픽 있고 그다음에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그때 응답하라 1988을 보면 성동일 씨가 예금 금리가 뭐 15%다 뭐 몇 퍼센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의 어떤 내용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례와 비슷하게 고금리 시대랑 비슷한 상황이 연결되겠군요. 그렇죠. 이거 조금 더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예금 금리가 15%다, 20%다라고 한다면 이제 100만 원 넣으면 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1년에. 그럼 거꾸로 생각해서 대출 금리는 그럼 얼마였을까요? 야, 대출 금리는 한 20% 30% 했을까요? 그렇죠. 예금 금리보다는 더 높아야 되니까. 은행이 돈을 벌 테니까요. 네. 그 얘기는 돈을 그렇게 비싼 값에 빌려 가더라도 투자할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가 굉장히 급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가격이지만 빌려서 투자를 하더라도 네. 20-30%의 예금 대출 이자를 상쇄하고도 네. 남을 만한 투자처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당시의 경제 역동성이 얼마나 컸는지 네. 그 역동성이라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갈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네. 이런 경쟁들이 마구 이루어지는 네, 네.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게 1929년의 대공황과 2008년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은 당시에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겁니다. 경제에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었다라는 거죠. 2008년 경기 침체 이전에도 금리는 계속 낮아지곤 있었는데요. 금리가 낮아지면 부채가 쌓이거든요. 네, 어쩔 수 네, 없이. 네. 그런데 그 부채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으면 이게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좋은 마중물 역할을 하지만 네. 어느 단계를 넘어버리면 이제는 부채를 갚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서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금리를 높이거나 이제 다른 조치들을 통해서 구조 개혁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2008년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자율을 더 낮춰버렸죠. 아, 부채 상환을 유예해 주는 겁니다. 네, 더 네. 많은 돈을 빌려서 또 부채를
네. 상쇄시키고 네. 또 시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준 겁니다. 저금리 때문에 부채가 생겨서 문제가 됐는데 네. 그 부채 때문에 또 이자를 낮춰주는 이러한 부채의 슈퍼 사이클이 생기는 거죠. 이건 거의 그냥 땜질 처방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사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전날 분명히 저랑 술을 같이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었는데 그 숙취 해소를 하겠다고 해장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또 네, 그런 분들하고 이제 비슷한 겁니다. 숙취 사이클. 그렇죠. 숙취는 괜찮아지는데 네네네. 자기 몸은 이제 계속 망가지는 있잖아요. 거죠. 이제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돌려막기랑 또 비슷하네요. 똑같습니다. 네. 부채가 쌓여서 경제가 문제가 됐는데 네네. 다시 이자를 낮춰서 부채를 더 쌓아서 경제가 점점 망가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경제가 왜 망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네. 이제 은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은행은 이제 대출 내서 이익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차입은 짧게 하고 대출은 길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리를 완전히 낮춰버리면요. 네. 이제는 대출 금리를 높게 설정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럼 돈을 빌려줘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돈을 못 버니까. 그러면 혁신적이거나 뭔가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데 아직 자금이 부족한 누군가들은 네네네.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어 버리는 그렇죠. 거죠. 경제의 역동성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 게다가 초저금리로 인해서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네네. 좀비 기업들이 늘어납니다. 좀비 기업이요? 좀비 기업이라 한다면 이제 좀비가 이제 죽었는데 살아 있는 거잖아요. 아.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살아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위험하구나. 요걸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자기가 대출한 금액의 이자율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부채를 늘리면서 근근히 목숨을 유지하는 거죠. 네네. 문제는 이런 기업들은 살아있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투자도 안 해요. 일자리도 늘리지 않아요. 안 하죠. 그런데 경제에 존재하는 희소한 자원은 자기가 또 가져갑니다. 네. 경제에 필요한 부분으로 자원이 가는 걸 계속 막고 있는 겁니다. 아, 약간 흡혈을 하는 거네. 그렇죠. 일종의 잡초 같은 거예요. 아. 우리가 솎아내줘야 네.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데 초저금리가 오면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못합니다. 그렇구나. 이런 기업들을 속아내줘야 되는데 사실 정치적인 이유로 뭐 경기가 침체했다는 이유로 속아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자 뭐 계속 지루하셨겠지만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아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네네. 저금리는 좀비 기업을 양산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더 나갑니다. 이제는 당장 성적이 나오지 않는 비즈니스에 돈들이 막 고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네. 그게 바로 어디냐면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아, 그러네. 스타트업이 딱 그러겠네요. 스타트업들은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계속 빚만 진다라는 면에서 좀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어떤 네. 기업들은 투자를 500억을 받았는데 네. 매출이 없거나 적자입니다. 그렇죠. 네. 먼 미래 이익이 발생할 거라는 믿음 하에 이 초저금리 시대에 남아도는 유동성들이 스타트업으로 향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투자의 근거에서 기업 가치 1조가 넘는 기업들을 참 보기 어렵다. 상장도 안 했는데 1조가 넘는다라고 해서 유니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아, 네. 근데 보기가 어려워야 되는데 이제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돈들이 많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 유니콘이 원래 그런 거지. 좀 보기 어렵지만 한번 보면 이 유니콘이 또 다 하늘로 날아가. 이제 그래서 그렇죠. 유니콘이 된 건데. 그렇죠. 지금 유니콘이 아니라 거의 이제 제주도 말처럼 그렇죠. 흔해져가지고. 유니콘 목장을 그렇죠. 각 국가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도 유니콘을 좀비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쉽게 생각하면 공장이 하다 망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지라도 남습니다. 그렇죠. 땅이라도 남아요. 네. 근데 스타트업이 500억 받았다가 망했어요. 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고민은 공유 오피스 쓰니까. 아 그렇죠. 네. 다 렌탈이고 그렇죠. 머릿속에 있고 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래서 가끔은 스타트업들이 어떤 창조적 파괴의 주축이라고 하지만 네. 어떤 경우에 이제 대규모 자본 파괴의 주축이다라고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뭐 스타트업이 절대 부정적인 것이 그런 아니고요. 거 아니죠. 절대 네네.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자금이 너무 남아도는 초저금리 시대에는 네. 그러한 스크리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죠. 이제 뭐 지하에 있는 태양광 업체에 돈을 주는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막아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금리가 어떻게 보면 저금리 때 우리가 스크리닝하지 못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스크리닝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해줄 수 있는 맞습니다. 시기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건데, 자 어쨌건 초저금리가 분명히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돈만 싸게 빌려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해서 내 지갑만 두둑해지면 되지. 뭔 상관이야? 금리 중요하지 않아.
근데 뉴스에는 항상 금리가 나와. 그렇죠. 도대체 뭐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의 입장을 공감을 합니다. 세상이 좋아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초저금리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저축의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금리 낮아지면. 우리가 저축하는 이유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거나 은퇴 이후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재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소득은 소비하거나 저축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네. 굉장히 이 고등동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은 이자율이라는 것 덕분에 돈이 복리로 불어난다라는 겁니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다 보니까 내가 저축한 것들이 일정 시간이 되면 2배, 3배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몇 개 숫자를 갖고 왔는데요. 이자율이 6%일 때 돈이 2배가 되는데 12년이 걸리고요. 네. 3%일 때 24년, 2%면 35년, 1.5%면 47년, 1%면 70년이 걸려요. 저희는 재가 돼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40대 극초반이니까 네. 그 지금 만약에 금리가 저 옛날에 초저금리 시대였다 치면은 그렇죠. 70년이 돼야 이제 저축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미 환생을 했겠는데요. 자식도 못 써요. 아직 2배가 안 됐어. 70년이 됐는데. 그러네. 손주가 쓸 수 있구나.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푸념을 하죠. 내가 꿈이 재벌이 세웠는데 네. 아빠가 노력을 안 해서 재벌이 세가 못 됐다. 이제 우리 이런 게 할아버지는 뭐 했어? 뭐 했어?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자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 네. 그래서 아무도 저축을 안 합니다. 야, 그러네. 그러네요. 사실 초저금리 시대 때 생각해 보면 은행에 돈을 넣을 필요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싸게 빌리는 거에 매몰돼 있으면 이자율 낮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축이라든지 뭐 이런 인프라, 경제 균형들이 막 깨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연금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하죠. 연금이 크게 보면 저축입니다. 그렇죠. 이자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연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연금이 문제가 되는 시기가 엄청 빨라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자율이라고 하는 걸 급격하게 낮출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네. 게다가 이제 우리 입장을 돌아보면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노년에 이만큼의 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돈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비를 더 극단적으로 줄여야 돼요. 네. 저축량을 늘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자율은 낮아졌는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이자율은 낮춰졌는데 이자율 낮아진 이유는 소비와 투자를 더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근데 그 효과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돈은 어려운 사람만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가 전혀 반대로 돈을 쓰라고 이자율을 낮춘 건데 오히려 돈은 더 묶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그렇죠. 거죠. 게다가 불평등은 훨씬 더 심해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월급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자산이 많아서거든요. 그렇죠. 이게 분명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싸게 빌려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보니까 자신의 자산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산층 사람들이 얻는 소득은 월급이에요. 네. 근로에 대한 대가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이자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훨씬 더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이라는 게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 저금리라고 하는 게 과연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거냐, 이거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금리는 상황이 어떤가 했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하는 거다. 그렇죠. 금리를 쉽사리 내리는 것이 무조건 이게 좋은 건 아니군요. 뭐 그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처방 당연히 중요한데요. 네. 단기적인 처방이 중장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단기적인 처방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야, 저희 뭐 구독자님들께는 뭐 저처럼 뭐 경제를 관심은 갖고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뭐 박사님처럼 아주 전문가 분들 중에서 또 김동현 박사님께서는 저런 얘기를, 저런 의견, 저런 해석을 하시는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중로는 FOMC에서 지금 EU는 이미 금리를 한번 내렸고요. 네네. FOMC에서도 올해 하반기에는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가 꺾이는 시점을 기대하고 있는 혹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예, 이제 저에게도 굉장히 페인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대번에 그런 질문이 옵니다. 네네. 넌 얼마 있냐?
그렇게 그래서, 해서 돈 얼마 있어? 넌 투자를 그렇게 해서 잘했냐라는 너는 네, 이거죠. 굉장히 뼈아픈 지적들이 날라오곤 하는데요. 그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면 이코노미를 탑니다. 경영학을 해야지 비즈니스를 탄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 학과 명이 영어로 경제학은 이코노미고 경영학은 비즈니스잖아요. 이게 정확합니다. 이게 선배들의 그런 푸념 섞인 오래된 격언이 있는데요. 네. 아마도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투자에 대한 감이 뭐 아주 좋지 않아서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영역이잖아요. 뭐 그럼에도 이제 이자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그 낮은 이자율이 반드시 투자에 유리한 상황일 거다라고 너무 확신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자율이 낮아졌을 때 혹은 높아졌을 때 이런 중장기적인 효과들까지 고민을 해본다면 지금 당장 투자할 곳들도 찾을 수 있겠지만 네. 조금은 긴 호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도 찾으면서 균형을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경제라는 것이 내 인생에 이렇게 영향을 끼쳤던 적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특히나 지금 한 20대,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야, 뭐 경제가 내 인생에 이렇게 영향을 끼쳐?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시기를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더 앞으로 미래에 마주치게 될 또 다른 어떤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해주신 교수님 맞네요. 그 학생 평가 좀 잘 나오죠, 강의 평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 좋은 강의 평가를 갖고 있는 김동현 박사님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모셔서 아주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